오늘 영상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가져왔어. 애플이 AI 전쟁에서 사실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메타가 있어.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애플이 왜 AI에 돈을 거의 안 쓰는데도 이길 수 있는지. 둘째, 메타가 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지. 셋째, 아도비랑 넷플릭스까지 최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게 투자자한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700조 원 넘게 AI에 퍼붓고 있거든. 근데 그 돈이 진짜 투자자한테 돌아오는 건지 그냥 쌓아놓는 건지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야. 같이 파고 들어보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올라왔어. 애플에 대한 강세론인데 단순한 감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깔끔하게 정리한 논리야. 핵심은 이거야.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 회사가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합산 700조 원이야. 개별로 봐도 제일 적게 쓰는 데가 약 190조 원이야. 근데 애플은 겨우 20조 원이야.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걸 시각화한 차트가 있는데 나머지 4개는 고층 빌딩, 애플은 우편함처럼 보인대. 그럼 애플이 AI 혁명에서 뒤처진 거냐? 이 칼럼은 정반대로 봐. 애플은 바보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자본 경쟁이 결국 수익을 못 낸다는데 베팅하는 거라고. 증거가 있어. 블룸버그 추정에 따르면 아마존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2026년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야. 알파벳은 더 충격적이야. 잉여 현금 흐름, 쉽게 말해서 투자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약 105조 원에서 12조 원 수준으로 무너진다는 거야. 거의 90% 가까이 감소하는 거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2030년까지 AI 인프라에 무려 4,500조 원에서 6,00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 이 숫자들 정말 현실감이 없을 정도야. 그러면 이 엄청난 투자들이 결국 수익으로 돌아오냐? 지금 당장은 그게 불확실해. 이걸 두고 이 칼럼은 이렇게 비유해.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를 짓는 것과 같다. 그럼 애플은 뭘 하고 있냐? 애플은 AI를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기 안에 넣는 데 집중하고 있어. 작년에 애플이 M5 칩을 발표했는데 이 칩 안에 신경망 가속기가 모든 GPU 코어마다 들어가 있어. M5의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하나로 3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AI 모델을 3초 안에 실행할 수 있어.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코드 디버깅, 리서치 요약까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인터넷 연결 필요 없어. 구독료 필요 없어. API 키 필요 없어. 그냥 기기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야.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전문가 혼합 구조라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이래. 대형 로펌이 있다고 쳐. 계약서 관련 질문은 계약 전문 변호사가 받고 특허 관련 질문은 특허 전문가가 받는 거야. 모든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지만 필요한 전문가만 투입되는 거지. 이게 훨씬 효율적이잖아. 애플은 현재 25억 개의 기기를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 전 세계 인터넷 연결 인구의 약 4분의 1이 애플 기기를 갖고 있는 거야. 이미 데이터 센터가 뿌려져 있는 셈이지. 본인들 주머니 안에 책상 위에 이미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연간 약 1조 5천억 원의 라이선스 계약해서 쓰잖아. 이게 처음 보면 약점처럼 보여. 근데 칼럼 저자는 이걸 이렇게 봐. 애플은 꼭대기층을 임대하는 거고 경쟁사들은 건물 전체에 담보 잡혀 있는 거야. 내년에 더 좋은 AI 모델이 나오면 애플은 그냥 임대 계약 바꾸면 돼. 근데 수천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 지은 곳들은 그거 바꿀 수 없잖아. 이제 메타 얘기야. 솔직히 이 부분은 읽기가 불편할 수 있어. 왜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메타를 강하게 믿고 있거든. 그래도 반대 논리를 알고 있어야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봐. 이 칼럼은 메타를 이번 AI 재편에서 가장 취약한 회사로 봐. 이유가 뭐냐면 메타는 플랫폼도 운영체제도 클라우드도 기기도 없어. 메타는 애플 하드웨어 위에서 실행되는 앱이야. 올해 약 205조 원을 써서 소비자 AI 기능을 만들고 있는데 애플은 그 기능들을 기기 운영체제 수준에서 무료로 제공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거야.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열기 전에 시리가 먼저 개입한다는 거지. 시리가 기기에서 직접 해결해버린 검색은 메타 앱으로 가지 않아. AI가 요약해준 20분짜리 피드 내용이 30초로 줄면 메타가 팔아야 할 광고가 20분어치 사라지는 거야. 메타의 광고 알고리즘은 여전히 업계 최고야. 근데 그건 공급 측면의 강점이야. 애플은 수요 자체, 즉 사용자 관심을 줄여버리고 있다는 게 이 칼럼의 핵심 주장이야. 이 주장이 100% 맞냐? 아직은 모르는 거야. 실제 데이터를 보면 메타 사용자들은 오히려 더 오래, 더 자주 쓰고 있어. 광고 노출도 더 늘고 있고 일일 활성 사용자도 계속 증가 중이야. 그리고 메타의 일일 활성 사용자는 약 36억 명이야. 애플의 추정 실제 사용자는 기기 수를 감안하면 약 15억 명 수준이야. 메타가 2배 이상 많은 거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가진 건 애플이라는 말. 이건 기기 숫자 얘기이지 사람 숫자가 아니야. 메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어. 마크 주커버그가 이 200조 원짜리 투자를 단순히 AI 모델 하나 만들려고 쓰는 게 아니야. 그는 메타를 기술 회사로 정의해
앱이나 경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기술 자체를 만드는 회사. 만약 메타가 자체 AI 인프라가 없으면 오픈 AI나 구글한테 가서 우리 API 써도 돼요? 라고 해야 하거든. 그럼 그 조건에 맞춰야 하잖아. 이건 해도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 조건 어기면 접근 차단합니다. 이게 약자의 위치야. 저커버그는 그 위치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자체 인프라, 자체 모델, 자체 API를 가지면 누구한테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 200조 원이 전부 장기적인 AI 꿈에 쓰이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광고 알고리즘, 콘텐츠 추천, 마케팅 도구 개선, 사용자 행동 추적 같은 데 다 써.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의 필수적인 인프라야. 다음 뉴스 가보자. 인투이트 얘기야. 인투잇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주가가 26에서 30% 빠지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스스로 주식 매각을 멈추고 자사주 매입을 2배로 늘렸어. CFO가 이렇게 말했어. 매출은 18% 성장했고 펀더멘털은 탄탄한데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을 보고 있다. 자사주 매입.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건데 이게 경영진이 지금 주가가 싸다고 믿는다는 신호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직접 베팅하는 거지. 이 정도 확신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신호야. 아도비 얘기도 해야 해. 아도비는 또 실적을 잘 냈어. 매출도 예상치를 넘었고 EPS도 좋았어.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 왜냐면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실적이 아니라 미래야. 성장률을 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도비의 매출 성장률은 20% 이상이었어. 근데 AI 툴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이후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더니 지금은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올해 전망도 9에서 10%야. 아도비가 왜 이렇게 됐냐? 칸바, 피그마, 미드조니 이런 AI 툴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저가 시장부터 잠식하고 있거든. 예전에는 아도비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이런 도구들이 훨씬 저렴하게 해줘. 아도비 구독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도 한 달에 약 11만 원이야. 근데 경쟁 툴들은 무료이거나 훨씬 저렴하게 비슷한 기능을 줘. 아도비가 앞으로도 성장하려면 매출 가속화가 필요해. 지금처럼 10% 성장하는 회사라면 밸류에이션 높이기 쉽지 않아. 넷플릭스 얘기. 넷플릭스가 벤 애플렉의 AI 회사 이너 포지티브를 인수했다고 이전에 알려졌잖아.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어. 이번에 내부 소식이 나왔는데 최대 9천억 원이래. 직원 16명짜리 회사를. 처음 들으면 황당하잖아. 근데 조건이 있어.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건 일부고 나머지는 성과에 따라 최대 9천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야.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가 이 툴로 우리 효율이 올라가면 줄게라는 거야. 그럼 계산을 해봐. 넷플릭스는 지난해 콘텐츠 제작에 약 30조 원을 썼어. 이 툴이 단 1%만 효율화해도 연간 3천억 원이 절약돼. 9천억 원짜리 인수는 3년 안에 본전을 뽑아. 그리고 AI 편집으로 배우 얼굴은 안 바꾸고 조명이나 색보정 같은 기술적인 걸 개선하는 거라 창작자들의 반발도 적어. 벤 애플렉이 정말 잘 팔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넷플릭스도 충분히 계산하고 산 거야.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야. SEC가 지금 분기별 실적 보고를 없애고 반기 보고로 바꾸자고 하고 있어. 지금은 미국 상장 기업이 1년에 4번 성적표를 내야 해. 근데 이걸 1년에 2번으로 줄이자는 거야. 이게 왜 문제냐? 네가 샌드위치 가게 오너라고 생각해봐. 6개월 동안 우리 가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내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 경영진은 회사 상황 알면서 스톡 옵션 팔고 사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투자자, 즉 진짜 주인은 몰라. 이 정보 불균형이 문제야. 그것도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이 당해. 대형기관 투자자들은 경영진이랑 미팅을 직접 해. 헤지펀드들은 분석 도구도 많아. 근데 일반 투자자는 그 성적표 하나가 유일한 정보원이야. 그걸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면 불균형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야. 명분이 없는 건 아니야. 더 많은 기업이 상장하도록 부담을 줄이자는 거거든. 근데 증거가 없어. 영국이 10년 전에 이미 비슷한 걸 했는데 상장 기업 수가 늘지 않았어. 그냥 아무 효과가 없었어. 분기 보고가 장기적 경영을 방해한다는 말도 있어. 근데 월별로 보고하는 코스코 봐. 그 어느 회사보다 장기 중심으로 운영돼. 보고 빈도랑 경영 철학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우리가 더 자주 알 수 있어야 해. 투명성이 늘어야 해. 지금 이 방향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야.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